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2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저희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남기셔서 제가 저녁에 이제 콜백을 해드려서 아주 참 반갑고 감동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고3 때니까요, 88년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어, 그,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선생님하고 너무 이제 반가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번 올 초에는 중학교 때 3학년 때 저희 담임하시다가 정근을 가신 또 선생님이 방송을 보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 잊혀졌던 그 소중한 인연을 다시 연결해 주어서 야 이게 방송을 하면서 저한테 또 돌아오는 하나의 베네핏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예, 너무 선생님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그리고 어제 태양광 관련된 거 예, 답변 드렸더니 또 댓글에 답변 주셨고, 제가 미국에서 이번에 졸업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congratulations 해주는 거에 대해서 또 참 좋은 문화를 배우고 그걸 또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도입돼야 될 것 중에 저는 하나가 이 토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문화. 어, 미국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그 value라는 클래스에서 그 대학원 수업할 때 어떤 토픽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에스키모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5분 정도인가 10분 정도를 그 추운 이글루 밖에 놔놨다가 아기가 5분에서 10분 지나고 나면 아기를 다시 어, 집 안으로 데리고 온다 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에스키모인들의 약간 우리랑은 좀 많이 다른 문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논쟁이 붙었죠. 아이, 그게 말이 되냐, 뭐, 그러다가 애기 죽으면 어떡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건강한 애기만 키우는 게 에스키모인들의 생존도 전략이기도 해.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 반인륜적인 자기 자식 태어난 애기를 뭐, 담요에다 담아서 이렇게 애기 추울까봐 보통 그게 이제 모성애잖아요. 이런 논쟁이 붙는데 어떤 저랑 좀 친했던 미국인이 있는데, 아니 왜 다른 나라의 컬처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비난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그쪽의 컬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었어요. 예, 그런 토론 문화를 보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배웠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100분 토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장수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마 정치권에서의 지나친 이게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인해서 그 토론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금 잘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비난을 하잖아요. 그죠?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살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 가치관을 갖고 산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나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난을 하는, 그렇게 하면 이게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욕하는 시간이지. 그게 무슨 토론이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한 부분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업계에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도 코로나 때 뭐 제가 3,000포인트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얘기에 뭐 동조를 해주고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듣기보다는 저와 반대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의 동영상을 계속 봤어요. 왜냐면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제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나 계속 봤었거든요. 그때 저와 뭐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비난을 왜 합니까? 한 번은 그 해 2020년 12월 말에 한 경제 TV에서 저를 불렀는데, 제가 딱 나가 보니까 그 해 뭐 1800이면 다 왔다, 2100이면 진짜 다 왔다, 여기서는 절대 못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전 전 센터장님을 모셔왔더라고요. 그 12월 말이면 이미 지수가 2860인가 가 있는 상황에서 그분을 모셔와서 싸우기를 바랬던 거죠. 예. 근데 이미 답이 다 나온 상황에서 제가 거기서 뭐, 네, 제가 맞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일관되게, 제가 참 펀드 매니저 시절을 하면서 많이, 참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던, 센터장님, 존경하는 센터장이 계속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PD가 중간에 끊더라고요. 아니, 공격을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약간은 언론이 너무 이 조회수라든지 시청률을 나오게 하기 위해 그 싸움을 부추기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싸움을 일부러 옆에서 막 부추기는 면서 참 그렇게 일부, 네, 그런 하여튼 문화 자체도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뇨12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주식을 잘 하려면요, 절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항상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절대 비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수를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투자해서 실수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의 의견으로 인해서 방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만약 잘못 봤다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보시기 바라고, 어제 우리 댓글에서 또 태양광 이렇고 또 이런 면은 어떠냐 주고받다 보면, 제가 왜 그 댓글을 읽겠습니까? 혹시 제 또 생각이 잘못된 게 있는가? 그 부분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제 댓글도 잘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래 조금, 밤에 이래 들으면서 이래 마음에 좀 편안하게 해주는 목소리 아닙니까? 그죠? 네, 슬리핑 필. 그리고 멜라토닌인가? 그죠? 예, 뭐 그거 맞았습니다. 제가 면세점에서 본 거. 네, 제가 또 이렇게 기억 못하는 거, 알려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잡설이 길었는데요. 빨리 신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가져왔고요. 방산, 최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이 보면 52주 신고가가 난 지가 벌써 3, 4월 달에 났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지금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왜냐하면 MSCI 편입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5월 말에 편입되고 나면 또 몇 달 동안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이 방산도 우리가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미군은 기업이 만든 신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방연구개발 R&D를 테크 푸시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군이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김태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단장께서 하신 말이고, 바로 옆에 여기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네요.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3에서 참석 패널들은 군이 무기의 스펙을 정하고 이에 맞춰서 R&D를 진행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요. 무인 무기가 활약할 미래전에 대비해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스트롱 코리아 포럼 세션 1에서 연사 및 좌장을 맡은 김태곤 단장은 기존 국방 R&D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얘기하면서 한국의 국방 기술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 따라 발전해 왔다고 운을 떼면서 군이 해외 무기를 분석해서 스펙을 정하고 이를 오차없이 구현하는 게 R&D 전략의 핵심이었다는 얘기다. 이 패스트 팔로잉 전략에 대해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그동안 했던 전략은 우리가 새로운 이노베이션, 새로운 혁신 기술을 탄생시키는 게 사업 전략이 아니라 어떤 혁신 제품이 나오면 그걸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를 쫓아갔고요. 그죠? 스마트폰을 쫓아가면서 1등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퍼스트 무버보다 이 패스트 팔로잉 뭐 세컨드 패스트 팔로잉 스트래티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2등인데 빠르게 쫓아오는 그러면서 1등을 넘보는 그런 2등을 어제 제가 1등 기업만 웬만하면 1등 기업 사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1등의 지위를 위협하는 2등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요 2등을 사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해왔는데 우리 군도 지금까지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는 KF-21 전투기 개발이나 K2 전차 등의 폴란드 수출로 한국 방산이 선전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고민이라면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미래 전장의 변화에 맞는 신무기를 개발하기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간과 손잡고 R&D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한층 더 수월해졌다는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김 단장은 국방부 R&D 예산이 2011년 2조 원에서 올해 5조 원으로 늘었다면서 이제 왜 국방 예산으로 과학자의 실험을 도와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합니다. 신익현 LIG 넥스원 부사장께서는 미국의 대표 방산 유니콘 기업 6곳은 모두 군 요구 성능에 기반한 스펙이 아니라 임무 달성을 위한 파괴적 기술 구현에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중 한 곳인 안두릴은 3차원 3D 프린팅 기법과 AI 기술로 호주의 무인 잠수정 사업을 따냈고 AI 기반 잠수정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한림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고 하면서 미래전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R&D에 동의하지만 테크 푸시형 R&D를 할 때 기존 무기 개발 방식인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신부장께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비군사적 수단의 군사적 이용에 있다고 하면서 국가통신망이 파괴됐음에도 미국의 스타링크가 위성통신망을 지원해줬고 민간 위성과 드론이 러시아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크 섭코 BAE 시스템스 해사업개발본부 부사장은 미래전장은
전통적인 전장과는 완전히 다른 하이브리드 대리전 양상이라면서 이 같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통신 체계와 다양한 모빌리티, 복합적인 다중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 공군 AI 알고리즘인 알튜무가 부조종사 역할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통합 역량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가 방산 수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민관군 원팀으로 뭉쳐야 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방산 수출을 위한 원팀을 구축해야 된다. 윤종호 한국항공우주 부사장께서 하신 얘기고요. 함정 수출의 한계가 많아서 국가 주도의 컨트롤 파워가 필요하다.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부사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이네요. 그동안 패스트 팔로우였던 한국 방위 산업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면 정부와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 포럼에서 나왔고요. 인구 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화 기술을 적용한 창조적 무기를 세계 시장에 내놔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윤종호 카이 부사장께서는 완제기 수출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다리를 놔줘야 하는 분야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수출에 실패한 미국 시장을 다시 노리려면 범정부 협력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요. 각국 사정에 맞춰 원스톱으로 수출 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국가 간 거래, 국가 간은 G2G라고 그러죠. Government to Government로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이 G2G 수출 패키지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부사장께서 함정 수출 시장은 가격과 기술 경쟁력이 기본이지만 국가별 외교 및 안보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서 수요 예측이 힘들다면서 개별 기업이 국가별 상황을 예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려면 정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 주요 무기는 과거 무기 체계를 모방하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한 제품이라면서 이제는 우리만의 창의적인 물건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보여야 할 때라고 김경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인구 절벽으로 무인화 등 필요하다. 로봇계 같은 거 현대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이런 것도 보면 향후에 그 정찰병 이런 거를 다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최병길 기아 특수글로벌 영업실 상무는 전동화를 수출 확대 핵심 전략으로 꼽으면서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수소 군용 차량을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방산 분야에서는 수소 모빌리티의 수요가 상당하다고 했고요. 수소 군용 차량은 소음이 거의 없고 발생하는 열도 미미해서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이제 반도체입니다. 한국 첨단 반도체 설비 중국 증설을 10%로 늘려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워낙 강력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가드레일 완화 요청을 했고요.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생산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네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향후 10년간 5% 이상 늘릴 수 없다고 규정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생산 제한 수치를 5%가 아니라 1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네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보조금을 받고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미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 상무부가 올 3월 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이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가이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 정부가 규정 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한국 정부는 의견서 비공개본에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하고 국제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도 의견서에서 실질적인 확장의 정의를 5%에서 10%로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도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10%로 늘리거나 기존 생산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교체는 실질적 확장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권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 생산 장비 업그레이드나 교체는 이 5%든 10%든 여기서 빼달라는 거죠. 3월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 보조금 대상 기업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을 했고요. 향후 10년간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증설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 규정을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인위적인 추가 증설 투자 없이도 자연 증설을 통해서만 10년간 5% 이상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했네요. 미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을 했고요. 관련 내용을 검토해서 연내 최종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반도체 좀 이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 압박에 브로드컴을 택한 애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이 브로드컴이 제일 첫 번째 딱 나오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이 미국 반도체 회사 브로드컴으로부터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요. 애플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 호응했다는 풀이가 나오는데 브로드컴은 애플의 반도체 생산으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 이 칩스 액터 이 지원법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23일 성명을 내고 브로드컴과 수년간 5세대 이 5G 무선 주파수 RF 반도체 개발을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한 계약 기간과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고 UBS에서 추정하기를 2026년까지 150억 달러 약 19조 8,100억 원 이상 규모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번 계약에 따라 아이폰 등 무선 통신기기에서 송sun 신호를 분리해주는 부품인 FBAR 필터를 포함해서 5G 통신용 칩을 개발하고 애플에 공급을 하는데 요게 중요하네요. 아이폰 등 무선 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 분리해주는 부품인 FBAR 필터를 포함해서 5G 통신용 칩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군요. 브로드컴은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등 미국 내 주요 제조 및 기술 허브에서 해당 부품을 개발해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보도자료 제목에서 미국에서 만든 부품 Components Made in the USA라는 표현을 쓰는 등 미국 내 투자를 강조를 했네요. 팀 쿡 애플 CEO 역시 애플의 모든 제품은 여기 미국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기술에 의존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미국 내 제조를 활성화하려는 정치권에 호응하기 위해서 생산지를 더 중점에 뒀다고 했고요. 애플은 오랫동안 제조 시설을 미국에 더 많이 배치하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고요. 코로나 기간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같은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고요. 미국 기업의 과도한 동아시아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는데, 다만 애플의 결정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 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은 공급망을 미국산으로 재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의 약 12%만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브로드컴과의 계약으로 자체 무슨 칩 개발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인지도 주목이 되는데, 애플이 2019년 인텔의 모뎀 칩 사업부를 10억 달러에 인수한 뒤에 자체 칩 개발에 집중해 왔고요. 애플이 2020년 11월에 자체 개발한 첫 반도체 칩 M1을 탑재한 신형 노트북을 공개했었고요. 지난해 6월에는 2세대 M2를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러면 2024년 말부터 퀄컴에 의존하던 5G 모뎀 칩을 자체 개발 칩으로 대체를 하고 2025년부터는 브로드컴 제품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고요. 하지만 자체 모뎀 칩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브로드컴과 다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애플이 자체 칩으로 아이폰을 교체하려면 진출한 175개국의 통신사와 관련 테스트를 해야 하므로 기존 공급사를 이용하는 게 실용적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날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브로드컴 주가는 전날보다 1.2% 올랐고요. 장중에는 698달러까지 올랐네요. 애플은 브로드컴 연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이군요. 브로드컴은 지난해 애플을 통해서 약 70억 달러를 벌었네요. 와. 반면 애플 주가는 1.5% 어제 하락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브로드컴의 목표가를 725달러에서 800달러로 18%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네요. 보니까. 그 다음 기사는 엔비디아 CEO 경고, 미중 전쟁에 실리콘밸리 다 죽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25%나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시작은 좋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CEO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난 부분은 오늘 최일호 상무가 여미남 시간에서 자세하게 좀 풀어줬으니까요. 아침에 올라온 여미남을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이 젠슨 황이시죠. 젠슨 황 CEO께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젠슨 황 CEO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반도체 전쟁이 미국 기술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황 CEO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해서 도입한 수출 통제 정책으로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은 지금 등 뒤로 손이 묶인 상태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는 기술산업 부문에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해 왔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게 근본적인 목표죠. 황 CEO는 반도체법은 결국 크게 망신당할 것이라고
일갈했고요. 그는 중국 시장을 포기한 결과로 미국 기술 기업의 생산 능력이 이전보다 3분의 1만큼 줄어든다면 아무도 미국의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짚었네요.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대만 영토 밖에서 칩을 생산하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부품 공급원이자 최종 제품의 판매 시장으로서 중국은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뺏기면 대안은 없다면서 중국은 하나다. 또 다른 중국은 없다. 중국과 무역할 수 없다면 미국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와 같은 시장 선도 기업들과 직접 경쟁하기 위해서 자체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황 CEO는 미국으로부터 사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만들 것이라면서 미국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황 CEO는 대만계 미국인이고요. 1993년 실리콘밸리에서 엔비디아를 창업한 뒤에 30년째 CE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만계 미국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중국 전쟁 이후의 얘기를 하려면 좀 길긴 한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일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뭐 조총련계 뭐 이러면서 어차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 계시던 분들이 당시에는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한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그 민단이었나요? 민단보다는 조총련 쪽이 약간 더 이렇게 후원이 좋다 보니까 제일교포 분들이 많이 이제 조총련, 나는 북한계 일본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내가 대만계냐, 중국 본토계냐 이렇게 잘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산둥성에서 갔다든지 그때 전쟁 때 이주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대만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대만에 계신 분은 대만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 와 있는 이런 차이니즈 아메리카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세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는요. 진에어 올해 매출 1조 원 아시아 1등 LCC가 되겠다라는 기사이고요. 이 LCC가 되겠다라는 기사를 왜 꼽아왔냐면요. 내가 진에어를 투자하든 제주항공을 투자하든 아니면 대한항공을 투자하든 진에어가 아시아 1등 LCC가 되겠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이 업계의 전체적인 이제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 24% 업계 최고 보잉 737 맥스 2대 들여올 것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까지 노선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박병률 진에어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고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